138억 년 동안 우주라는 연필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딱 예쁘게 서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대체 어떻게 절묘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냐?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작동을 했어야 한다. 최근 이 대시 프로젝트로 관측된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암흑 에너지가 있긴 한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점차 밀도가 줄었던 게 아닐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우주의 먼 미래 결말에 대해서도 약간 예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우주론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제일 미스터리한 것들 중에 중요한 걸 하나 꼽아보자면 아마 암흑 에너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천문학자들뿐 아니라 우주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있긴 한 거야? 또 우주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또 중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과 시공간 자체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매끄러운 이론으로 이제 다듬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죠.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아주 깔끔하게 우주의 시공간과 그 왜곡과 곡률이 어떻게 중력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표현하는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풀면 되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주가 가만히 멈춰있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빠르게 수축을 하던 팽창을 하던 어쨌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변화가 가능한 세계여야 한다 라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리학의 역사의 가장 또 다른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은 되게 이상한 고집을 부렸어요. 우주가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고 일정한 스케일로 멈춰있는 정적인 세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명확한 물리학적인 근거가 있었다기보다 일종의 그냥 관성, 고정관념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인슈타인은 여러 대단한 이론들을 발표한 대가가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도 당연히 우주가 정적인 세계일 거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순수한 마음으로 풀어본 일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거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주가 수축을 하건 팽창을 하건 뭔가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되게 변화하는 가변적인 세계일 수 있다. 이런 의심들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네덜란드 출신의 빌름 드시터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한창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 네덜란드가 아마 중립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그 드시터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같이 그 우주의 수학적인 모델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를 두고 아주 치열한 계산과 토론을 주고받게 돼요. 이때 이제 드시터와 아인슈타인 각자 좀 다른 결론을 구하게 되는데, 드시터가 했던 건 좀 투박한 가정에 기반하긴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냐면 우주 안에 그 어떤 물질도 채워져 있지 않은 텅 빈 우주를 하나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주가 그냥 시공간만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드시터가 계산했던 이 텅 빈 시공간이 자연스럽게 팽창을 해 나가는 방식의 수학적인 해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드시터의 모델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지금에 와서 보면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시공간의 암흑 에너지로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우주의 에너지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공간만 주어져도 원래 우주는 팽창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드시터가 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조금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게 우주냐? 우리 우주는 수많은 별과 은하로 채워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라는 게 실제 우주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겠냐 라고 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이제 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떤 또 고민을 하게 되냐면, 드시터가 했던 것과 다르게 우주 안에 수많은 은하들 물질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리어 또 어떤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시 계산에 따르면 어쨌든 우주 안에는 수많은 물질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물질끼리 주고받는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력으로 인해서 우주가 점점 더 스케일이 작아지고 서로 모여들고 우주가 좁아지는 수축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어찌됐든 우주는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멈춰있는 세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굳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방정식이 가리키는 우주의 붕괴, 수축이라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억지로 막아주는, 중력에 대항해서 다시 우주가 수축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인공적인 항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주상수,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라고 이제 불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예쁘게 만들어 두었던 방정식에 투박하게 어떤 이상한 상수 하나를 딱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로 우주가 정적인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제동장치를 딱 걸어 주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상수라는 세팅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해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천체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란 사람이랑 주고받은 되게 재밌는 편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이 되게 귀여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색한 상수를 끼워 넣었던 것은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이상한 상수가 실제 우주에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고백을 하기도 해요. 본인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믿고 있던 우주, 정적인 우주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다가 억지로 우주상수라는 이제 항을 끼워 넣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우주상수가 도입이 되어서 이제 우주 모델을 막 보여주는 세월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 정적인 우주가 정말 맞을까? 우주가 진짜 정적이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의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던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러시아 출신의 물리학자인데 알렉산드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물리학자가 똑같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를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굳이 이상한 가정을 하지 않아도 우주는 자연스럽게 스케일이 커지고 팽창해 나가는 모델을 지향하는 것 같다. 게다가 프리드먼이 되게 중요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우주상수의 세기가 얼마나 약하고 강한지에 따라서 우주는 수축도 할 수 있고 팽창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서 계속 일정한 스케일로 팽창을 유지하면서 궁극에는 팽창 속도가 거의 0에 근접하게 되는 이런 방식의 진화도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주가 꼭 정적인 세계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 실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밀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우주상수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얼마나 거세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주의 모델은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아인슈타인은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리드만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박 편지를 쓰거든요. 네가 수학적으로 되게 올바르게 계산한 것 같기는 한데 오케이, 나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인정한다. 다만 그게 정말 물리학적으로 실제 우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는 난 못 믿겠다. 이 정도의 이제 비판을 합니다. 아쉽게도 프리드먼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 본인이 만든 그 우주 모델이 실제 빅뱅 우주론, 현대 우주론의 이제 근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당시 프리드먼이 바로 잡았던 이 우주의 모델은 오늘날 프리드먼,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모델, 줄여서 이제 FLRW 모델이라고 하는데 현대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우주의 운명을 내다보는 이제 모델로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가 정말 팽창하는지 아니면 뭐 수축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아인슈타인의 그 기대처럼 우주가 수축도 팽창도 일체하지 않고 일정한 스케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칠판 넘어 진짜 우주를 보고 검증을 해야겠죠. 당시 드스터가 텅 빈 우주를 가정해서 했던 그 모델이 되게 재밌는 예측을 하나 던집니다. 잠시 드스터 모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학적으로 편의상 우주를 동그란 이제 구 모델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관측자가 사방에 이제 우주를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드스터의 모델은 우주가 공류를 갖고 있는 공간이 휘어져 있는 둥근 세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우주와 먼 우주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상대론적인 효과를 반영하면 더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빛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서 마치 빛의 파장이 좀 더 긴 파장으로 늘어져서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러한 효과를 드지터 효과라고 불렀고, 점차 이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드지터 모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관측적 효과가 정말 보이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죠. 1920년대 초반에 천문학자 빌헬름 비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막 발견되고 있던 여러 은하들을 대상으로 이 관측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에서 날아온 빛이 더 파장이 길게 늘어져 보이는지,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은 좀 더 짧은 파장으로 보이는지, 이거를 좀 시스테매틱하게 일관되게 정말 그런 현상이 보이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죠. 다만 이때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 비르츠는 각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교하게 재는 기법을 잘 몰랐거든요. 좀 투박하게 이제 거리를 유추하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들이 얼추 실제 크기가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봤을 때 좀 더 작게 보이면 더 먼 거리에 있는 거겠죠. 좀 더 크게 보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크기만 가지고 거리를 어림짐작을 해요. 그 상태에서 정말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가 더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은하에 비해서 더 긴 파장으로 늘어져서 관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좀 오차가 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관측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와서 또 다른 천문학자 크누트 룬드마크라고 하는 이제 천문학자가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관측을 하는데, 물론 룬드마크도 각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르츠는 겉보기 크기를 가지고 은하의 거리를 감안했다면, 이번에 룬드마크는 은하의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짐작을 했어요. 더 어둡게 보이면 먼 은하, 더 밝게 보이면 가까운 은하, 이렇게 투박하게 비교를 해서 X축을 은하까지의 거리, Y축을 파장이 늘어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직접 그 은하까지의 거리와 파장이 늘어진 정도를 다이렉트하게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건 되게 역사적인 시도였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그래프로 대변되는 우주의 팽창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는 일명 허블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기법, X축을 은하까지의 거리로 두고 Y축을 그 은하의 파장이 늘어진 정도 또는 그걸로 추산한 은하가 도망가는 속도, 이렇게 직접 그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을 룬드마크가 사실상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측들을 통해서 점차 천문학자들은 당시 드지터 효과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현상이 실제 우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에 와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가장 정밀하게 당시 기준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 그것과 당시 알고 있던 은하들의 스펙트럼으로 본 후퇴 속도, 은하의 파장이 얼마나 길게 늘어졌는지 이거를 직접 비교해서 쫙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 우주는 실제로 팽창하는 것 같다. 은하가 점점 더 먼 거리에 놓여있을수록 파장이 더 길게 늘어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발견이 이어지면서 비로소 천문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었구나,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견을 보고 아인슈타인도 내 방정식에 추가했던 그 우주상수가 되게 어색한 불필요한 보정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후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우주상수라고 하는 그 보정장치, 우주의 수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던 그런 이상한 장치는 불필요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주상수는 한때의 흑역사, 아인슈타인의 흑역사로 치부하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 그게 또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우주 팽창이 발견되면서 아인슈타인이랑 드지터가 다시 협력을 해가지고 좀 더 깨끗한 우주 모델을 하나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뭐 아인슈타인 드지터 모델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우주 안에 이번엔 텅 빈 우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
딱 적당한 밀도로 물질이 채워져 있는 상태의 우주를 딱 세팅을 합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 우주에 채워져 있는 물질의 밀도가 임계 밀도, 크리티컬 덴시티라고 하는 수준으로 딱 채워져 있는 건데, 참고로 임계 밀도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임계점에 해당하는 밀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높다면, 더 많은 물질이 빽빽하게 우주를 채우고 있다면 물질이 주고받는 중력이 더 강하겠죠? 서로 끌어당기는 물질의 힘이 더 강하니까 우주의 팽창은 조금씩 더뎌지게 될 거고, 점차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우주가 진화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주가 비교적 좀 텅 비어 있어서 임계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밀도로 우주의 물질이 채워져 있다면 중력이 약한 거니까 우주의 팽창이 더 거세지게 되고 좀 더 빠르게 우주가 팽창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계 밀도는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지도 않고 우주의 팽창이 더 빨라지지도 않고 딱 지금의 일정한 팽창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한 밀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임계 밀도라는 딱 적정한 값으로 우주의 물질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런 우주라면 아주 먼 미래가 되었을 때 결국 중력과 팽창이 평형을 이루면서 이제 팽창 속도가 거의 0에 근접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주가 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우주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인슈타인도 드시터도 허블도 천문학자며 물리학자며 다 똑같이 어디까지는 이제 합의를 한 거냐면 우주가 팽창은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다만 우주 팽창을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보정장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우주 상수를 알파벳 람다로 쓰거든요. 대문자 람다. 그 람다, 우주 상수라고 하는 값이 0 혹은 적어도 0에 근접한 아주 작은 값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도 아닌 아주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 입자물리 이쪽 세계에서 우주 상수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양자역학적 관점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겉으로 봤을 땐 아무 입자도 없는 텅 빈 진공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도 그 공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별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에너지, 베큐um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일부 물리학자들은 만약에 진짜 이 진공 에너지가 우주의 공간을 대부분 다 채우고 있다면 이 우주 공간의 진화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범위는 이 진공 에너지가 아닐까, 공간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공 에너지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우주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주 상수의 수준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주 상수가 이 우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뭐 2배, 3배 수준이 아니라 10의 120제곱, 그러니까 진짜 1 뒤에 0이 120개는 딸려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진공 에너지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우주 상수가 우주를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당시까지만 하면 여전히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우주 상수가 거의 0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어떤 이제 기대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쩌면 우리가 이 진공 에너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주 전체의 진공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올바르게 우주 전체가 갖고 있는 진공 에너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주는 거의 대부분 대칭적인 그 대립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이 진공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대칭적인 개념이 우주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반대되는 개념과 진공 에너지가 서로 다 지워지면서 사실상 우주 상수, 진공 에너지가 거의 0에 근접한 레벨로 다 사라진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식의 가정을 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뭐 해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우주 상수 같은 건 0이야 혹은 0에 근접한 아주 적은 수준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상수 혹은 우주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무언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자리 잡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물리학자 앨런 구스라는 사람이 그 초기 우주의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앨런 구스는 뭐 빅뱅 이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구스가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 우주 공간에 모노폴이라고 하는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입자들이 왜 이렇게 안 발견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노폴이라고 하는 입자의 부재, 입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주가 극초반에 지수함수적으로 아주 빠르게 팽창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희귀한 입자들이 안 그래도 수가 적은데 더 밀도가 빠르게 줄어들었고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앨런 구스가 만들었던 그 인플레이션 이론은 당시 천문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던 고전적인 빅뱅 이론의 여러 한계들, 일명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평탄성 문제라는 게 이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임계밀도 있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는 에너지와 수축하는 에너지가 딱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적정한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계 밀도, 그 밀도로 거의 우주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주가 태초부터 이 임계 밀도보다 찔끔 더 밀도가 높았다면, 찔끔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물질이 모여들고 밀도는 걷잡을 수 없이 더 높아지고 결국에 지금은 그 임계 밀도보다 한없이 더 높은 밀도의 우주가 돼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태초부터 우주가 딱 그 임계 밀도보다 찔끔 더 낮은 밀도의 우주로 세팅되어 있었다면 조금 부족했던 중력으로 인해서 팽창이 더 거세게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밀도가 더 줄어들고 더 중력이 약해지니까 팽창은 더 거세지고, 결국에 지금의 우주가 임계 밀도보다 더 한없이 낮은 밀도를 가져야 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주는 딱 그 임계밀도 수준의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슬아슬한 조금만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경계선 위에서 딱 절묘하게 우주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약간 재밌게 비유하자면 연필이 서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미세한 각도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연필은 그쪽으로 쏟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8억 년 동안 우주라는 연필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딱 예쁘게 서 있다는 건 태초부터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균형을 이루고 딱 예쁘게 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우주가 이런 그 절묘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뭐 평탄성 문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줍니다. 이 앨런 구스가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이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 우주가 탄생하고 아주 짧은 그 극초반에 정말 거세게 지수함수적으로 우주 팽창을 이끌었던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작동을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오래전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흑역사라고 치부하고 사장되었던 우주상수라는 그 개념을 다시 끄집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제 정말 우주상수라는 것이 우주에서 작동을 하고 있을 건지를 더 깊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크게 두 가지의 관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 허블 우주망원경에 올라갔어요. 다양한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하고 또 은하단을 관측하고, 은하단 주변의 왜곡된 시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경 우주의 중력 렌즈도 관측하고, 우주 공간에 눈에 보이는 별과 은하, 또 중력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암흑 물질,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최대한 암흑 물질까지 다 끌어모아도 채워야 하는 우주 임계 밀도의 한 20%, 30% 이거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뜨거웠던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버린 빅뱅의 잔열, 전파 잡음을 관측을 해보면 분명 우주는 임계 밀도에 딱 일치하는 절묘한 전체 물질과 에너지 밀도를 품고 있는 우주처럼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암흑물질, 별, 은하, 물질을 다 끌어모아도 도무지 이 임계 밀도의 30% 이상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거 우리가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지금 우주를 함께 채우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우주 전체 그 에너지 밀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또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이거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한번 도입하려고 시도했었던 우주상수면 딱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1995년에 오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가 아주 매력적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그 다양한 관측 데이터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은하단 주변의 중력 렌즈로 파악한 암흑물질의 양, 또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들의 공간 분포로 파악한 어떤 우주의 물질 밀도, 이런 다양한 관측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실제 관측되는 우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우주 전체 물질 에너지 밀도에서 30%는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우주 상수가 차지하고 있는 딱 이 모델을 가정해야만 지금 관측되는 우주를 제일 예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1998년에 이 우주 상수의 실체를 관측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관측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원래 천문학자들은 우주 상수를 검증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신 어쨌든 고전적인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수많은 은하, 물질로 채워져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중력이 더 강하다면 우주는 점차 팽창이 느려지고 감속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 빅뱅 직후의 우주는 팽창이 조금 거셌을지 모르지만 점차 팽창이 느려지면서 딱 지금 정도의 팽창률에 머무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진짜 과거 우주에 비해서 현재의 우주로 올수록 우주 팽창의 정도가 감속되어 왔는지 그 감속을 검증하기 위한 관측을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관측을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우주 팽창이 감속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진 과거 우주를 봐야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하가 너무 어두워지니까 이왕이면 눈부시게 밝게 터지는 초신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표준 밝기를 딱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초신성들을 활용해서 이제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진 옛적의 은하들을 관측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먼 우주, 과거 우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우주, 요즘의 우주, 최근의 우주로 올수록 오히려 우주 팽창이 더 빨라지고 있네 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가속 팽창이 확인되면서 비로소 천문학자들은 진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우주의 나머지 우주 전체 물질 에너지 밀도의 70%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진짜 있었구나. 우주 상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우주 팽창을 더 거세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딱 그런 모습으로 우주가 존재하고 있었구나를 확인을 한 거죠. 사실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 에너지, 이 개념이 초신성 관측과 함께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던 개념이었던 게 아니라 초신성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정도의 무언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론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딱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수준으로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에너지가 딱 초신성 관측으로 검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현재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 즉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우주 상수가 현재 암흑 에너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인슈타인은
틀려도 맞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스스로가 우주상수는 본인의 흑역사다, 본인의 실수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 우주상수가 필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인슈타인은 실수조차 맞아버린 이제 그런 되게 재밌는 사례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어요. 암흑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이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 팽창이 좀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대체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뭐냐? 현재 우리 우주를 작동하게 하고 있는 이 우주 상수 람다라고 하는 이 정체가 뭐냐에 대해선 사실 저희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관측되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에 기반으로 했을 때 뭔진 모르겠지만 이 중력에 대항하는 어떤 미지 에너지가 지금 이 정도 딱 우주에 존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황적인 근거들만 지금 떠돌고 있는 거죠. 이 암흑 에너지의 정체, 나아가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우주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더 정교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관측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내시라고 하는 망원경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망원경 그 관측 이름부터 다크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애리조나에 킷피크 천문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이제 그 북반구 전역에 우주 지도를 그립니다. 아주 멀게는 한 100억 광년 정도 거리까지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실제 우주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입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 안에 물질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그 물질이 얼마나 다양하게 퍼져 있는지, 이런 그 우주시 공간 자체의 공류를 추산하고 우주의 밀도를 추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 대시 프로젝트로 관측된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암흑 에너지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흑 에너지는 곧 우주 상수다. 상수라는 게 뭐죠?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뱅 직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다른 애들과 달리 암흑 에너지만큼은 밀도가 딱 0.7 우주 전체 그 에너지 밀도 분포의 70%를 차지하는 딱 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암흑 물질 혹은 별, 은하 같은 일반 물질은 달라요. 어쨌든 빅뱅 직후부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공간의 스케일이 넓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안에 담겨있는 물질의 밀도는 조금씩 휑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암흑 물질, 일반 물질의 밀도는 줄어든 반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일정했다. 상수값처럼 딱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별 고민 없이 어쨌든 태생부터,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시작 자체가 우주 상수였다 보니까 그냥 쭉 일정한 값이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대시 관측을 통해서 요즘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 상수가 아니었던 것 같네?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암흑 에너지가 있긴 한데, 이 암흑 에너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었던 게 아니라 점차 양이 변화하는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존재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태초에 비해서 요즘의 우주로 올수록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조금씩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점차 밀도가 줄었던 게 아닐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속 페달은 밟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팽창 속도, 전체 속도 자체는 늘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페달을 밟고 있는 세기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죠. 페달을 밟는 정도를 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 속도는 올라가되 그 가속되는 정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우주의 먼 미래 결말에 대해서도 약간 예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는 앞으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빠른 가속 팽창을 해 나갈 것이고, 궁극에는 우주가 다 원자 레벨로 흩어지고 해체되는, 다 찢어져 버리는 방식의 우주 결말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극단적이진 않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점차 가속도가 줄어들고 언젠가는 우주가 더 이상 가속 팽창은 하지 않는, 그냥 꾸준한 팽창만 이어나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훨씬 더 차분하게 우주가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냥 차갑게 식어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런 방식의 최후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죽고 나서 한참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우주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미리미리 한번 재미삼아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